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끝날 때가 드디어 다 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ML킷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뭔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앞에 설명은 많이 들었겠지만 제 생각엔 결국 시작은 ML킷부터 시작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ML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라이브 코딩은 iOS로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계십니까? iOS 개발자도 계십니까? 네, iOS 개발자님들을 위해서 iOS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머신이 충분히 사양이 안 돼요. 그 ML킷을 돌릴 만큼. 그래서 사양이 되는 iOS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2년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림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든 게 바뀌었죠. 저희 회사도 당시 엄청 힘들었는데, 머신러닝 하는 회사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세돌님이 져주시니까 갑자기 관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1년 후에 커제도 졌죠. 그래서 사실 인간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플레이어가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앞에 2년 전에 시합했던 알파고와 1년 전에 시합했던 알파고는 완전히 다른 알파고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구현은 다 일단 차치하고서 하드웨어만 보죠. TPU 얘기는 2년 전에 구글 I/O에서 처음 공개가 됐었고 그때 1세대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당시 인퍼런스에 특화된 디바이스였고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전성비를 내세웠죠. 같은 전력의 10배 이상의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 제가 추론이랑 인퍼런스를 막 섞어서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인퍼런스가 뭐냐면 다 만든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유추를 할 때 쓰는 거고, 트레이닝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TPU 2세대입니다. 2세대는 작년에 쓰였던 모델이고 이제 드디어 훈련까지 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기능이 붙었죠. 특이한 점은 2D 톨로이드 스트럭처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타라이크 스트럭처의 어떤 디바이스가 아니라 2D 메쉬 그리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이거 하나를 팟이라고 하는데 팟 하나에 11.5 페타플롭스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면 이 팟의 4분의 1만을 사용해서 커제하고 시합을 했었고 커제를 이겼죠. 그리고 올해 TPU 3.0이 공개가 됐습니다. TPU 3.0을 공개하면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밖에 있는 개발자들도 TPU를 실제로 써볼 수 있도록 공개를 했고 지금은 베타 테스터들을 대상으로 써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신청을 하시면 사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다른 GPU 하드웨어하고 다르게 TPU는 직접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건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사용해서만 특정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까볼 수는 없더라고요. 한편 다른 플레이어들은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이 2015년 12월에 텐서플로우를 처음 공개하면서 치고 나오는 그 와중에도 페이스북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파이토치와 카페2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엄청 쉬운 딥러닝 프로그래밍을 내세워서 엄청나게 작년에 교세를 확장해 나갔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이 작년 9월에 손을 잡고서 공통된 머신러닝 규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로 파일을 만들면은 아래 한글에서만 열어야 되고 오피스에서 파일을 만들면 워드로만 열어야 되고 하는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공통된 온엑스라는 규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로 학습시킨 모델을 MXNet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CNTK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기죠. 애플은 계속 혼자서만 잘 하고 있죠. 시작도 제일 빨랐고 ML 모델이라는 타입으로 이제 타입의 파일 타입을 만들고 이제 프로그래머들에게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이제 코어 ML2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ML2가 제공하는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제 ML킷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어 ML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제공을 하는 애플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컨버터를 사용해서 텐서플로우 모델이나 카페 모델을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움직임은 사실 모델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게 최종 목적이 될 겁니다.
텐서플로우는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어프로치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버나 데스크탑을 대상으로 한 텐서플로우, 여러분들이 아시는 텐서플로우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나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양이 좀 딸리고 직접 사용자들이 만져볼 수 있는 디바이스를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엣지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공개를 했죠. 그리고 올해 3월에 이제 웹브라우저가 돌아가고 웹GL이 가속 환경으로 사용 가능한 곳에서는 텐서플로우 JS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공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텐서플로우 사용을 제공을 하지만 결국 이것들을 어떻게 서로 연동하느냐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텐서플로우에서 큰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모바일 디바이스에 넣을 거냐,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브라우저에서 돌릴 거냐 같은 문제는 이제 연구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이 되는 거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작년 말까지 우리가 흔히 작업하는 건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텐서플로우 JS도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을 불러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돌아가기 위해서도 결국 복잡한 환경이 필요하고 텐서플로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텐서플로우를 풀로 배워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부분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는 존재하는데 그 언어로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은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부분은 연구에서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버즈 마케팅을 위해서 AI 홍보를 하거나 머신러닝 모델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중에 정말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개발자고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연구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직접 다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잘 서비스를 하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 가능한 모델을 서비스를 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채워졌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에 머신러닝을 적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 뭐 다들 구글이 제일 잘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양이 굉장히 낮은 디바이스에서 추론만이 가능할 텐데 그 추론에 특화된 어떤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예를 들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통해서 모델을 개발을 했지만 보통 제가 뭐 트레이닝을 시켜서 만든 모델 사이즈는 1기가에서 뭐 400메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디바이스에서 서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줄일 거냐. 그리고 그렇게 디바이스로 이미 공급하거나 디플로이한 모델에 대해서 그걸 사용자에게 눈치채이지 않고 어떻게 더 나은 모델로 지속적으로 갈아치울 거냐 등등의 문제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은 MLKit을 만들고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MLKit은 뭐 말 그대로 머신러닝을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놓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툴킷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장 많이 쓰이는 iOS와 안드로이드용 SDK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개발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몇 가지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어떤 자신의 앱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그 모델을 서빙할 수 있도록 커스텀 모델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서버 사이드에서 어떤 모델을 돌렸을 때는 서버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또 레이턴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엣지 디바이스에서 바로 실행을 하는 옵션을 제공을 하면서도 똑같은 API를 사용해서 옵션을 하나 바꾸면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데이터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돌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구글이 갖고 있는 파이어베이스를 기반으로 MLKit을 만들었고 파이어베이스와 긴밀하게 통합되어서 금방 말씀드린 모든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바이스의 구조죠. 맨 밑에 안드로이드 쪽은 오레오부터 뉴럴넷 API가 있고 이제 iOS는 iOS 10부터 메탈이 있죠. 그 위에 이제 가속, 이건 하드웨어 단에서의 가속이고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딥러닝 모델을 만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사용해서 결국 어떤 실제적인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SDK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MLKit으로 대체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API들을 제공을 하고 커스텀 모델 서빙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비전이죠. 카메라 부분과 그 다음에 텍스트, 그리고 컨버세이션, 소통 부분이죠. 이 세 가지가 되고, 그 뒤에 이제 뭐 앱에 따른 특화된 다양한 종류의 커스텀 모델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의 API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인 상태에서는 텍스트 인식, 그 다음에 이미지 분류, 바코드 스캔, 그 다음에 얼굴 인식, 랜드마크 인식, 이렇게 5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 4가지는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 바로 구동이 가능하고요.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파 테스트 중이고 저희에게 공개가 안 된 부분은 얼굴 컨투어 인식하는 부분과 스마트 답장 API입니다. 얼굴 컨투어는 실시간으로 얼굴의 모든 등고선을 따서 실제로 입이 어떻게 움직이고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iOS에 애니모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갤럭시에 들어간 그 이상한 이모티콘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려면 기존에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했지만 이제 고성능 얼굴 컨투어를 사용하면 바로 그냥 메시만 대응시키면 바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장벽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모델을 만들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텐서플로우를 써서 1기가짜리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모델을 압축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게 필요한데, 그 압축하는 과정도 파이어베이스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압축한 모델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모델들의 A/B 테스트도 파이어베이스가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압축된 모델이 이제 사용자의 디바이스 상황에 따라서 디바이스로 다운로드 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부분도 동적으로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기능도 MLKit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Add Custom 모델을 눌러서 모델을 직접 업로드를 하고 그 모델을 어떻게 압축할지 옵션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서빙될지도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라이브 코딩을 약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면 저 모델을 적는 부분에 자신 모델 이름을 적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에서 그 H 디바이스에서 바로 실행도 할 수 있고 클라우드도 바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iOS 기준으로는 이 코코아팟을 사용을 하는데요. 코코아팟에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넣고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디펜던시에다가 적어주면 파이어베이스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 API를 사용해서 레이블링을 하는 코드인데, 그냥 비전 API를 불러와서 이미지를 그대로 넣고 디텍트해서 결과를 받으면은 바로 이미지에 대한 모든 속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앞장은 기계에서 하는 거고 이 뒷장은 클라우드로 보내는 겁니다. 보시면은 중간에 클라우드라고 약간 5자 더 들어간 거 보이시죠? 저 부분이 제외하면 모든 API가 동일합니다. 금방 예를 들은 이미지 분류 API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돌릴 땐 당연히 무료로 돌릴 수 있고 레이턴시가 거의 없고요. 이 경우는 이제 약 400여 가지의 레이블을 분류해서 보여주고요.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월 1000건까지는 무료고 그 다음에 10,000개 이상의 레이블을 찾아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죠. 대신 이 경우에는 저지연이진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효과를 이 이미지에서 어떤 레이블을 추출을 할 때 디바이스에서는 저렇게 뭐 기분이나 뭐 인프라스트럭처, 네온 이런 것들을 추출했다면 클라우드 API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부분들을 더 추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이어베이스인데, 파이어베이스 얘기는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MLKit을 사용을 하려면 파이어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파이어베이스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왼쪽 사이드바에서 MLKit을 찾아서 직접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커스텀 모델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어베이스에서 원격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모델을 올린 경우에는 그 모델의 컨피그레이션을 온라인에 두었다고 앱에다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리모트 컨피그라고 해놓고 어떤 마이 모델이라는 값을 읽어가도록 하면은 개발자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설정을 바꿔서 이미 배포된 디바이스들의 그 설정을 바꿔서 모델을 교체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 문제가 제 핸드폰을 연결했는데 엄청 알림이 많이 왔네요. 이거 설마 보여주는 거 아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어젯밤에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본 머신러닝 킷 테스트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기본 프로그램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들을 잘 가져와서 구우면 되는데, 이제 iOS 개발자들이 소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iOS에서 안드로이드 계열의 어떤 라이브러리, 구글 계열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코코아팟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라이브러리를 이 파드 파일이라는 데 넣고 설치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은 여기까지고, 이 아래 파드라고 되어 있는 게 불러올 라이브러리 목록이고요. 저는 지금 머신러닝 비전 부분들을 불러왔고, 이렇게 하고 뭐 파드 인스톨 이런 식으로 하면 깔립니다. 근데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 깔아왔고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일단 지금 사용할 건 아니니까 대충 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제너레이팅을 하고 있죠. 테더링을 뺐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준비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든 iOS는 완전히 다른 개발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파이어베이스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걸 부르면 이 옆에 보시면 ML킷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ML킷을 눌렀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의 도움말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iOS니까 iOS를 여기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번들 네임을 입력해야 되는데 뭐 대충 추가를 하고 레지스터를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구글 서비스 인포라는 파일이 하나 나오는데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본인의 프로젝트의 루트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경로로 접속할지를 얘가 제너레이션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설치 방법 여기서 안내 나온 대로 파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 코드에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넣고 컨피규어를 넣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이어베이스 넣고 여기까지 되고, 이제 다음으로 하면은 이제 실제로 앱이 여기로 접근할 때까지 대기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는 해왔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거 만들어 온 거고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ML킷을 보시면 이렇게 5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는 법은 눌렀을 때 이제 안내를 해주고요. 언어별로 다 다르고 iOS, 안드로이드에 따라서 누르면 되고, 제가 이미 만들어 왔으니까 만든 걸 보죠.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스토리보드라는 거는 UI 만드니까 생략하고, 바코드 컨트롤러에 보시면 다른 거는 뭐 복잡하니까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비전 바코드 디텍터 옵션즈라고 해서 옵션을 하나 지정을 해준 게 있고요. 이건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하나 정의를 했고, 이게 이제 파이어베이스의 비전 API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 업로드하는 거, 이건 카메라로 찍는 거, 뭐 이건 메모리 경고니까 생략하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딱 이 부분입니다. 바코드 디텍터를 불러서 비전 이미지를 실제로 이제 디텍트를 시켜라. 그랬을 때 에러가 나면은 에러가 났다고 말을 하고, 에러가 나지 않았으면 발견한 바코드에 대한 정보들을 읽어서 URL이 들어있으면 URL을 출력하고, 전화번호가 들어있으면 전화번호를 출력해라. 아무것도 없으면 바코드의 로우 데이터를 출력해라. 이런 코드죠. 이게 답니다. 처음에 iOS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ML킷을 돌리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코드 50줄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 앞부분에 뭐 카메라 관련된 것들은 보통 다 그냥 흔하게 쓰는 코드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얼굴 인식도 마찬가지, 이건 조금 제가 복잡하게 바꿨는데 본질은 간단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떤 걸 찾을 거냐, 얼굴에 있는 뭐 모든 정보를 전체 다 찾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 분류도 다 찾고 정확도를 우선순위로 했고요. 디폴트는 패스트입니다. 이제 애큐레이트로 하면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는 아까 거기서 복붙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페이스 디텍터를 정의해서 이미지를 여기다 넣고 그냥 돌렸을 때 에러가 안 나면 얼굴 찾은 거를 그냥 루프 돌리면서 쭉 보여주는 루틴입니다. 설명은 너무 기니까 그냥 한번 볼까요? 제가 미러링을 하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자꾸 문자가 오네요. 이제 이걸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해서 지금 빌드가 끝났고 인스톨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실행이 됐습니다. 너무 빨리 실행이 돼서 이게 어젯밤에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코드 스캐너인데 바코드가 근처에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찍어서 사용하면 바코드 정보가 읽히는 게 보이시죠? 좀 복잡한 바코드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바코드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전 지금 이걸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리는 옵션으로 돌리고 있는데 제 얼굴을 못 찾아요. 제가 어젯밤에 버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남은 찾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찾아야 되잖아요. 못 찾아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제가 뭔가 구글이 싫어하는 얼굴인가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저희 팀원들 얼굴인데 찾죠? 얼굴 5개 찾아서 얼굴 각도랑 뭐 눈 뜬 거 여부, 그다음에 이제 스마일링 여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다 보여주거든요. 다른 얼굴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을까? 애기 얼굴, 저희 애 얼굴인데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제 얼굴은 안 나와요. 아까 오는 길에 제가 몇 번이나 해봤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네, 뭔가 구글이 절 버렸나 봐요. 제가 이게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해보려고 사람이 많은 것도 몇 번 해봤거든요. 어디가 사람 많은 것도 제가 어디다가 해놨는데 그래, 이렇게 사람 많은 거 10명을 딱 찾거든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원래는 제가 얼굴에 다 박스도 쳐주려고 했는데 그거 디버그 하다가 다 완성을 못했어요. 여기 올 때까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얼굴을 찾아서 다 정보를 주고요.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옵션 중에 이제 트레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옵션이 있어서 전 지금 이미지로 했는데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잡고 얼굴을 따라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레이블링인데 한번 해보죠. 이렇게 찍으면 이미지에 뭐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래요. 네, 제가 디제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데스크고 이벤트고 이런 거 있죠. 병을 하면 예, 이제 테이블이고 프로덕트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컴퓨터를 찍으면 아마 조금 더 컴퓨터라고 나오겠죠. 이제 컴퓨터, 테이블, 데스크. 역시 저는 공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텍스트 인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구글에서 가장 예로 많이 보여주는 게 이건데 이 이미지 보시면 여기 Do not feed the bird 저 부분을 찾아서 이제 이미지를 텍스트를 실제로 인식을 하죠. 지금은 영어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드마크 인식은 제가 여기서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행 갔던 걸 몇 개 즐겨찾기에 찍어놨는데 예를 들어 이곳 얘는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랜드마크는. 그래서 얘는 지금 알버트 메모리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저게 제가 2000년에 갔던 여행이거든요. 기억나는 거 이런 건 제가 어딘지 알죠. 얘는 개선문 그리고 얘는 바실리카 성당. 참고로 한국에 있는 걸로도 해봤는데 아직 국내 랜드마크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타워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아래 얼굴 인식과 스마트 답글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글씨 인식 이걸로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구나. 네,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시된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기 iOS 개발자나 안드로이드 개발자분이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1시간 정도만 들이면은 다 내 앱에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방금 보여드린 게 5개의 API로도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시각장애인이 핸드폰을 들고 왔을 때 앞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지가 한 3만 장에서 4만 장 정도 있을 때 그 이미지가, 지금 여러분들 이미지 검색하는 거는 텍스트로 검색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 이미지들을 몽땅 다 분류를 해놓고 텍스트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기능을 만든다거나 내 앱에, 그러면서도 전혀 서버 자원을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배틀 앱을 만든다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개된 건 5개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시 예정인 건 얼굴 컨투어 인식부터 보시면 이 구글 I/O 때 데모한 건데 얼굴을 그대로 정말 등고선을 따서 보여줍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눈썹이 이 위치고 입이 어느 위치고 코가 어느 위치인지 다 저걸 따라가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3D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에 직접 매핑을 해서 실시간으로 모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애니모지 같은 것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 나온 거 이제 바코드 API 좀 발전시킨 건데, 저 데모 앱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수입 과자나 이런 거 보면 저거 다 써 있잖아요. 영양분 표시 써 있거든요. 그걸 사진으로 찍으면은 지금 먹었던 그 과자에 영양분 뭐 칼로리가 얼마고 뭐 나트륨이 얼마고 이걸 다 읽어가지고 그 식사 관리 앱에다 자동으로 집어넣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데모로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렇게 생긴 바코드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 바코드가 아니라 데이터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스마트 답장 API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데모에 의하면 내가 답장을 하지 않고 기계가 답장을 하는데 상대방이 난주라는 그런 API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압축 및 최적화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머신러닝 디벨로퍼일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겪는 문제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겪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통 1기가 정도면 뭐 양호한 모델입니다. 모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큰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압축하는데 기존에는 여러 가지 기술을 썼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이에요. 이건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래프 프리징을 해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 32비트로 만들어져 있는 매트릭스를 8비트나 16비트로 압축을 합니다. 또는 변형된 16비트로 압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압축하는 양자화락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중치를 그냥 예를 들어서 32비트 숫자를 그대로 그냥 1대1로 매핑을 해서 우리가 128에서 마이너스 128에서 128 사이로 만들면 그게 엄청나게 특정 숫자에 집중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양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테크닉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모리 매핑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델을 압축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다른 방법들, 특히 이제 딥 모델 컴프레션이라고 알려진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모델을, 그렇게 큰 모델을 그냥 업로드를 하면은 파이어베이스가 알아서 압축을 하고 그걸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디바이스로 다운로드를 해주게 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2016년 10월에 이 논문이 발표가 됐고 2017년에 이제 구현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도입이 되는 건데요. 프루닝이라고 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게 밀도가 높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정 웨이트 이하는 다 잘라버린다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이게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된, 레이어끼리 모두 연결된 어떤 매트릭스라면 그 중에서 어떤 값 이하를 다 지워버려서 네트워크를 더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2016년 말의 연구에서는 저렇게 했을 때도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저장할 때는 이제 n by n 커넥티드 매트릭스를 저장해야 된다면 저쪽은 이제 스파스 타입의 매트릭스로 저장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퀀타이제이션을 합니다. 모델 아까 그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웨이트들을 원래 보통은 32비트로 돌리고요. 이제 조금 성기게 하는 경우, 아니 CUDNN을 써서 뭐 GPU 가속을 한다거나 할 때는 16비트를 쓰는데 그걸 이제 8비트까지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걸러내는 걸 하는데요. 아까 그렇게 한번
줄여진 모델을 도로 에큐러시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루닝하는 모델의 에큐러시를 올리기 위해서 기존 모델과 그 새로운 모델을 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모델을 따라가도록 훈련을 시켜서 훨씬 더 라이트한 모델의 결과가 오리지널 모델의 결과와 비슷해질 때까지 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모델이 원래 제가 만든 모델이고 아래 모델은 이제 시스템에서 만들어준 모델인데 속가내기 과정 등을 통해서 레이어를 아예 몇 개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링크 그 웨이트를 굉장히 줄이거나 해서 작은 모델인데 그 모델을 재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큐러시가 비슷하게 내려올 때까지 올리는 게 그 다음 단계고, 그런 모델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돌려서 그 과정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는지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업로드한 모델과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다른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모델을 임포트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결과에 따라서 쭉 이거는 결과에 따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내가 만든 모델들을 올린 거고요. 아이고. 그렇게 올린 모델들에 대해서 압축 후에 얼마나 압축됐는지, 정확도가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걸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지금 잘 알려진 모델들을 업로드를 해서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작게 줄어드는 모델은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서, 얘에서는 보통 막 레지넷 같은 경우에 17메가까지 그러니까 거의 1기가짜리 모델이 17메가짜리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TF 라이트 타입으로 바꿨을 때 4메가까지 줄어든 것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파이어베이스 매뉴얼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 세션에서도 커버가 됐었던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보시면은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다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 타입으로 서빙이 되거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앱이나 디바이스에 머신러닝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